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에 민주당이 오늘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정부가 9.19 합의 중 일부 효력을 정지했는데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또 북한의 핵전력 강화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정부 대응책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기습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이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빠른 기간 안에 정찰 위성 여러 개를 추가로 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군사 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50명을 맞바꿔 석방하고 나흘간 일시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가로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은 하루씩 연장됩니다. YTN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의 42%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할 경우 여당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암컷들이 설친다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막말과 설화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이지만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퇴근길에는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어젯밤 기습적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북한이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추가 발사에 나설 거라고 예고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이 화염을 일으키며 날아오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미사일 발사 현장에 자주 동행해온 딸 주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19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 이후 한 달여 만에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겁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비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찰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셨습니다. 북한은 천리마 1형이 정상 비행해 약 12분 만에 정찰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보 환경에 맞춰 전쟁 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정찰 위성 여러 개를 추가로 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찰 위성을 확보를 해야만 제대로 봐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타격 수단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 정말로 절실한 게 북한이죠.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 속에 끝내 3차 정찰 위성 발사까지 강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기간 북한이 도발에 나서자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화상으로 NSC 상임위 회의를 주관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가 이미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차원의 사전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만큼 모든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대한 환영 속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찰스 3세 국왕과의 오찬이 진행되고 있던 시각,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대응책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고, 영국 의회 연설을 마친 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주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향상의 목적이 있다며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존폐기로에 있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이후 NSC 상임위의 효력정지 추진 발표에 이어 임시국무회의 소집과 의결, 윤 대통령 재가까지 모든 절차는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국빈 방문 때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이미 제기됐던 만큼 대통령실 차원의 사전 준비는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국에 앞서 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군 당국을 통해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한 점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번 영국 방문을 통해 양국은 군사안보 협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orea stands united with the United Kingdom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ght against illegal aggression and provocations. We will uphold established norms and international order. 9.19 효력정지로 즉각 맞대응에 나선 윤 대통령. 핵심 우방국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하면서 국방부도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주변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항목에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조만간 비행 재개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국방부의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죠?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정부가 의결함에 따라 잠시 후인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지 기간은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거나 안보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군 간의 대화가 상당 기간 단절돼 있는 점과 우리 정부의 의결을 북한도 인지하고 있을 걸로 본다며 통지 방법은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대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통지 절차 없이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오후 3시부터 정지됩니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을 금지한 조항입니다. 그동안 고정익 항공기, 즉 전투기 등의 경우 군사분계선 동부 지역은 40km, 서부 지역은 20km까지를, 회전익 항공기, 즉 헬기 등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무인기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 지역은 15km, 서부 지역은 10km 이내에서 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비행금지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조만간 군단급 UAV 등 우리 무인기나 감시 정찰 자산의 비행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번 효력 정지 상황을 보니까 일부만 정지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상응 조치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중에서의 어떠한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북한이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와 비행금지 구역 해제가 서로 상응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합의 전부에 대한 효력 정지 대신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한 것은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지상과 해상에서 도발에 나설 경우 관련 항목에 대한 효력 정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과거 체결한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 합의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우리 군의 감시 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까지 발사하며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행태와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해 왔다며 효력 정지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간에 맺은 합의에 대해 먼저 효력 정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 맞대응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긴급 NSC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궤도에 진입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성공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지난밤 정적적으로 이루어졌죠. 북한의 위성 발사. 일본 정부도 긴급히 움직였습니다. 강력히 항의했죠. 네, 일본 정부는 어젯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 J-알러트를 발령하고 발사 소식을 신속히 전파했습니다.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심야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사용하는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자국민에게는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태라며 엄중히 항의했고 가장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정찰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와 관련해서는 종합적,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부터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거듭해왔고 미사일 관련 기술과 운용 능력을 급속히 높였다며 앞으로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하는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위성 발사에 대비해 지난 5월 발령한 파괴 조치 명령의 지속 여부는 각종 정보를 평가한 뒤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정찰 위성이 궤도 진입을 위한 속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정찰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려면 보통 초속 7.9km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고 위성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지상과의 통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방위성은 북한의 정찰 위성과 관련해 속도와 통신 상태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은 과거 북한의 위성 발사 때 단호하게 유감을 표시했었는데 최근엔 태도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3차 발사 직전엔 중국은 주요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중국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어젯밤 발사 때 북한이 중국에 사전에 고지를 했을까요? 중국 쪽에서는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한미일 3국처럼 안보당국 차원의 긴박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북한 측 발표를 인용해서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짧게 보도할 뿐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홍콩 매체들은 평론가의 입을 빌려 이번 발사의 파장과 미국, 일본 측 반응을 덧붙이는 정도입니다. 네,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도 아직 안 나온 겁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어제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 예고에 대한 중국의 역할 관련 질의응답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전략폭격기 항모전단이 한반도에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는 점부터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반도 정세 경색을 방치하지 말고 실제 행동을 통해 정치적 해결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대북 군사 압박을 중단하고 비핵화 조치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라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한 건데요. 눈에 띄는 점은 한미 양측에서 거듭 제기해온 역할론에 중국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中国不是主要的矛盾方，解决问题的钥匙在美方手里。
네, 이 3차 발사 성공의 배경에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뭡니까? 네, 이 역시 중국 외교부의 모범 답안은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독립국가이자 중국의 좋은 이웃이라는 대답입니다. 즉,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북러 군사협력을 제지해달라는 한미 당국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잘하고 있으니 미국이나 제 역할을 하라고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中方一直致力于维护半岛的和平稳定，希望美方做好自己该做的事。 네,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소극적인 태도인 겁니까? 네, 북한이 우주 로켓을 발사한 건 1998년 이후 모두 8차례입니다. 이 중에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건 2번, 2012년 12월과 2016년 2월입니다. 당시 중국은 북한도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단호하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2012년 당시 중국 외교부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我们对朝鲜方面在国际社会普遍表示关切的情况下实施发射表示遗憾。 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주변에 신냉전 기류가 형성되면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명백한 핵무기인 ICBM 발사마저 두둔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나 추가 제재안에 러시아와 함께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정치권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걸 두고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여기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만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국회 차원의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반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위원회도 내일 열릴 예정인 전체 회의의 시기와 안건을 조율해서 국정원 보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과정과 발사체 그리고 위성의 성능 등 전반적인 군사 동향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판단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다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군사 분계점 일대의 정찰과 감시 비행을 재개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인데요.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그 불안과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정말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요. 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19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건 잘못된 처방이라는 입장인데요. 홍익표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도 알아보죠.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영향을 줄 현역 의원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한 당무감사를 마무리한 국민의힘.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7일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위 평가자를 바로 컷오프, 즉 공천 배제시킬지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넘길지를 놓고 지도부가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공천 불이익이 예상되는 하위 평가자에 중진 의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당무감사 결과가 혁신위가 제안한 인적 쇄신론과 맞물리며 이른바 현역 의원 물갈이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스타 장관들의 총선 출마로는 갈수록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순회 일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토론회 축사와 법사위 출석을 위해서인데 사실상의 정치 행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험지 출마 의사를 부정하지 않은 만큼 이들 국무위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야당은 잇따른 구설수에 단호히 대처하며 총선 전 잡음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오늘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19일 해당 발언이 처음 나온 뒤에 사흘 만에 중징계 결정까지 내린 건데요. 중도층 유권자에게 읽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하지만 공천 규칙을 놓고는 내홍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어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경선에서 점수 감산 비율을 3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도부의 결정과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동안 시스템 공천, 예측 가능한 공천을 내세워놓고 총선이 불과 5개월가량 남은 지금 시점에 공천 규칙을 바꾸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건데요. 비주류를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와 마찰이 잇따르는 비명계를 찍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친문계 핵심 의원들이 이런 주장에 가세할 경우 계파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을 기습 발사하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당국은 성공 여부에 대해서 지금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은 낙하물과 비행 여부를 관측하면서 발사 성공 여부를 평가할 계획인데요. 관련해서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북한이 지금 일단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한미 당국은 지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북한에서는 성공적으로 원하는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통상적으로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면 미국의 그 우주군 산하에 북미 항공우주사령부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보통은 이제 직경이 10cm 이상 되는 물체가 우주에 생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상과 우주에 있는 그 레이더망을 가지고 그걸 식별을 해서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인터넷에도 그 자료가 이제 투 라인 엘리먼트라고 그래서 다시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짧으면은 이제 발사 후에 보통은 한 4시간, 6시간 후, 길어도 이제 24시간 안에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라갔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어제 밤 10시에 쐈는데 지금 12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오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 그때도 아직은 등록이 안 된 거 보였어요. 그래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24시간 안에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네. 네, 일단 발사체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위성이 통신이 잘 되는지 영상이 잘 확인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성공적이어야지 최종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제 3단 로켓에 물론 그 밑에 1, 2단이 있고요. 인공위성을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 3단 로켓과 인공위성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인공위성이 분리한 상태가 거기까지가 위성체, 그러니까 발사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원하는 궤도에서 분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발사 자체는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위성이 실제로 이제 궤도에 지금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돌고 있을 거예요. 네. 보통 이제 500km 정도면 하루에 한 15번 정도 지구를 돕니다. 그럼 벌써 상당히 많이 돌았겠죠. 지금 현재로는. 예. 그러면 아마 지금쯤 아마도 북한에서 정상적이라 그러면 네. 태양전기판도 펼치고요. 왜냐하면 아. 태양전기판을 펼쳐야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거기 있는 각종 장비들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네네.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지구 방향으로 이제 그 안테나 같은 걸 틀어서 그리고 이제 지구하고 교신을 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만일에 정상적이라 그러면. 예. 만일에 이제 비정상적이라면 뭐 통신을 못했거나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인공위성과 이제 교신이 안 되거나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그거를 지금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고요. 오직 평양에 있는 그 지상 그 관측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이 그걸 발표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교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데 뭐 그거는 지금 발표를 안 할 테니까. 네. 그래서 현재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절차상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서 요게 이제 만일에 정상적으로 되면은 아마도 한두 달 내로 궤도 내에서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이제 로켓에 의해서 진동이 되게 심하니까요. 예. 그런 측면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안에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거기 전자광학 카메라 탑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카메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마 기능과 성능을 다 체크를 할 거예요. 네. 한두 달 동안.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완벽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운영으로 들어가겠죠. 알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또 성공했는지 궤도에 잘 위성이 안착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1차, 2차 모두 실패했어요. 5월에 실패했고 8월에 실패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성공한 게 러시아 기술진의 도움이 컸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뭐 물리적으로 보면은 도움을 줬더라도 단순한 기술 자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자기들이 이제 발사체를 개발을 했는데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발사체하고 인공위성은 서로 연동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발사체를 설계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진동을 받고 이런 거를 위성체에 다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성체 설계할 때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기존에 이미 인공위성 같은 부분은 이미 한 3기 정도 최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1차 발사하고 2차 발사했을 때 심지어는 8월에 10월에 재발사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인공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없다 그러면 새로 조립해서 시험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또 인공위성은 성공이 지금 지난 1, 2차 발사는 다 발사체 문제였기 때문에 네. 로켓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인공위성에 대해서 뭐 이게 제대로 작동한 이거는 지금 모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공위성은 크게 현재까지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만리경 위성을 탑재를 했을 거고요. 다만 이제 발사체는 1차 발사 때 2단 엔진의 그 점화 장치, 점화가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2차 발사 때는 3단 엔진의 그 비상 폭발 장치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왔으면 1차, 2차 실패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수정을 가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요. 만일에 이게 뭐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다. 그러면 뭐 죽었다 깨어나도 11월 때 재발사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예. 아니 이제 그 발사가 엄청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엄청 수정하고 변경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나마 11월에 발사를 지금 했던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발사 예상 낙하 지점이 2차 발사와 3차 발사가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예. 전체적으로 엔진이라든가 발사 운영 이런 것들이 거의 변경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똑같은 걸 가지고 이제 아마도 그 문제점 되는 것만 일부 수정을 해서 네. 그래서 했을 거고 아마도 러시아의 이제 지원 자문 같은 경우는 향후 뭐 인공위성 같은 이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인공위성은 지금 이제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 거고요. 예. 그렇군요. 그 북한이 인공위성을 개발한 경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아마 이제 많은 아마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러시아로부터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일단 북한이 발사체에 대해서는 발사를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실린 게 만리경 1호잖아요. 위성 만리경 1호인데 앞으로 이 위성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이게 인공위성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임무에 따라서 예. 이번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12월에 탄도미사일 가지고 시험했을 때는 해상도가 한 20m 안팎 정도의 그런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 가지고는 뭐 군사적 활용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다만 그 이튿날 김여정이 발표한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그 통수신 장비라든가 뭐 그 영상을 지상으로 전송하는 이런 장치들에 대한 시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굉장히 구닥다리 카메라 그 시스템을 자기네들 시험한 거지. 네. 실제 군사정찰 위성은 해상도가 굉장히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뭐 태양 전지판도 내면이나 펼쳐주고 하는 거로 봐서는 네네. 그걸 봐서는 아마 해상도가 아마 한 1m에서 5m 정도. 그러니까 그 이하로 나가긴 어려울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그 정도라도 우리가 서방 측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는 군사 위성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보통 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군사 위성의 정의를 대충 해상도가 0.3m 이하. 그러니까 뭐 2m, 0.3m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군요. 평형 위성에 대한 뭐 영상 정보 0.5m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0.3m, 0.5m, 0.7m 이런 거 살 수 있는 수준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이제 그런 정도의 해상도는 아니더라도 만일에 1m, 3m, 한 5m급이라고 그래도 네. 북한의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물리적으로 뭐 남한을 본다든가 또는 일본의 그 미군 기지라든가 광주 미군 기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공위성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보면은 해상도가 한 2, 3m만 돼도 자기들은 어떤 타격 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뭐 크게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들로서는 센세이셔널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아버님 설명을 아주 상세히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위성 발사체는 북한의 자체 기술일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 기술진의 약간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그 위성 발사체의 해상도를 보면 그 인공위성의 해상도는 한 1m에서 5m 정도로 추정이 되고 실제로 정찰위성의 역할을 하려면 0.4m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러시아의 기술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하는 거. 지금은 이미 개발해 놓은 거를 쏜 거고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앞으로 자기들이 뭐 그만큼 재래식 무기를 뭐 포탄을 100만 발씩 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거를 아마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그걸 도와주겠다 그럴 거고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이 지금 현재 전자광학 영상뿐만 아니고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상 촬영이 가능한 게 레이더 위성 영상이에요. 그렇죠. 그런 레이더 탑재체를 가지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더 좋은 정보로선 신호 정보라 그래서 뭐 통신 정보라든가 도청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전자 정보라든가 이런 걸 얻게 되면 이제 굉장히 정보 획득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그렇겠군요. 이런 기술이 러시아가 상당한 수준에 있어요. 20년 이상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이런 기술들을 북한에 넘겨주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 획득도 우리보다 앞서가는 형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는 빠른 기간 안에 추가 발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럼 아직 가지고 있는 위성 그리고 발사체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현재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발사하겠다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이제 당 중앙 뭐 8차 회의, 8차 국기 전 회의인가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얻겠다. 그 계획에 대한 그 얘기 뭐냐면
지금 현재는 아마도 현재까지 3기를 개발을 해서 여기서 끝난 거고요. 네. 이 다음에 추가 위성은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이제 기존의 3기 거하고 똑같으면은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요. 네. 그럼 이제 구성품을 만들어서 조립 및 시험하는데 큰 장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고요. 네. 만일에 이제부터 만일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번에 네. 성능이 뭐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군사적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요구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도라든가 뭐 이게 전자각 카메라라는 게 해상도만 좋다고 우리가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예, 대부분 다 예. 품질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네. 뭐 여기 영상의 샤프니스 어느 정도로 이게 정밀한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위성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상당히 고퀄리티 그리고 높은 성능으로 개발할 거다. 예.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뉴스페이스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서방 세계에서는 돈만 주면 예. 이게 상당히 좋은 구성품, 고성능 구성품들을 구매가 가능해요. 그렇군요. 예. 문제가 뭐냐면 북한이 제재가 심하다 보니까 네.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아마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러시아는 네. 뭐 어느 정도 구매를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우려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이제 화상으로 저희가 연결해서 전화 드렸는데 화상이 끊겨서 전화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왕실 근위대 사열과 예포, 또 황금마차 행진 같은 최고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영어 연설로 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었습니다. 런던에서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영국 국빈 방문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은 숙소까지 마중 나온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함께 환영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자신을 선택한 찰스 3세 국왕과 반갑게 인사하고 나란히 왕실 근위대를 사열했습니다. 최고 존경의 의미를 담은 예포 41발이 발사되고 아리랑과 애국가도 울려 퍼졌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마차 행진, 윤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과 김건희 여사가 카밀라 왕비와 나란히 왕실의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까지 10분을 달렸습니다. 1년에 딱 2차례만 국빈을 부르는 영국 왕실답게 품격 있는 대접이 돋보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국빈 5찬에 이어 고종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쓴 편지 같은 우리나라와 관계된 왕실 소장품도 관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 우정을 제목으로 한국 전쟁에 8만 명을 파병한 과거부터 전략적 동반자가 될 미래까지 한영 관계를 영어 연설에 담았습니다. Let me end by paraphrasing a line from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For this friendship may so happy prove to turn our challenges to pure opportunity. 윤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용사비와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무명용사 묘역에 잇따라 헌화하며 우리와 영국이 혈맹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핵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경제 안보 협력을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도 채택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힘을 합쳐 북한 도발 등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자유와 연대로 풀이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어제 영국 런던 버킹엄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 현장입니다. 먼저 찰스 3세 국왕이 한국어로 환영 인사를 전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후 찰스 3세는 영국에 데니 보일이 있다면 한국에는 봉준호가 있고 제임스 본드에는 오징어 게임이 있으며 비틀즈의 레릿비에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있다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요. 또 만찬에 참석한 블랙핑크 멤버들의 이름도 한 명 한 명 불렀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혼란스러운 변화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윤동주 시인이 예상했을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While the wind keeps blowing, my feet stand upon a rock. While the river keeps flowing, my feet stand upon a hill. 네, 마무리 건배 제의도 한국어로 준비했는데요.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화답했을까요? 학창 시절에 비틀즈와 퀸, 엘튼 존에 열광했다면서 영국 문화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윤동주의 시를 가져온 찰스 3세 환영사에는 셰익스피어로 격을 맞췄습니다. To me, my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old. 영국 공영방송 BBC도 윤석열 대통령의 노래방 스타일 열창은 못 봤지만 국왕은 한류를 맛봤다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화려한 왕실 행사와 현실 정치를 결합한 소프트 파워의 혼합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 중요해지는 협력자를 향한 존중의 표시라고 해석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YTN이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관해 물어봤더니 지지 정당에 따라 엇갈린 답변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이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잇따른 외부 행보를 이어가며 내년 총선 역할론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YTN이 전국 유권자 1000명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더니 도움이 될 거다 42%, 도움되지 않을 거다 41%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4%가 도움될 거라며 한 장관 역할론에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64%는 여당에 도움이 안 될 거라며 한 장관 출마에 반사 이익을 바라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상황. 이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신당을 만들면 지지할지 물었습니다. 응답자 24%가 지지할 뜻이 있다고 답했고 69%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지 응답은 호남에서 38%, 대구 경북에선 31%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하거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62%였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민주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김기현, 이재명 대표 등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4%가 적절한 요구다, 36%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과반이 적절하다고 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5%, 민주당이 36%로 지난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조사에 응한 유권자 대부분이 내년 총선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는데 투표할 정당도 정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내년 총선 성격에 대해선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정권 견제 선거란 취지의 응답이 석 달째 더 많게 나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관련 의혹을 다룰 이른바 쌍특검 법안 추진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계속해서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의 특정 단체 영향력이 강해질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 51%, 거부해야 한다는 답변은 29%였습니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함께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연말 전국 최대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 쌍특검법 추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9%, 적절하지 않다는 28%로 긍정적 답변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다만 지지 정당별로는 온도차가 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64%였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적절하다는 응답이 8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달 말 처리를 예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선 47%가 적절하다, 36%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한 달 전 조사 때와 같은 30%였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66%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선 긍정평가가 46%로 가장 높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부정평가가 50%를 넘었습니다.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절기 소설인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2도까지 올랐고요. 특히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계절이 거꾸로 가는 느낌입니다. 낮 동안에는 야외 활동하기 좋더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부터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밤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아침까지 중서부와 전북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9도, 전주 12도, 부산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6도, 광주와 대구 18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내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겠고 모레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주말에는 올가을 최고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최광욱 전 의원의 앙컷 발언 논란에 민주당이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정부는 9.19 합의 중 일부 효력을 정지했는데 여야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